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결혼식 날 시이모님께 술 한 잔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객들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제 뺨을 때리며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제가 뱉은 한마디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날이 되어야 할 오늘,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 박준서의 곁에 섰습니다. 저는 이것이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인생의 시작, 현실에 펼쳐지는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일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비극이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롭기로 소문난 웨딩홀은 눈부시게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져 있었고, 입구부터 메인 무대까지 이어진 생화 장식은 향기로운 꽃내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양가 가족과 친지, 친구들 모두가 자리를 가득 메웠고, 모두들 멋지게 차려입은 채 환한 얼굴로 저희에게 아낌없는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귀빈석에 앉아 계신 부모님은 딸을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유진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집이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고 그저 먹고 살 만큼 버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준서와 그의 가족에게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저의 다른 어떤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서 그런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준서는 훤칠한 외모와 뛰어난 말솜씨를 가졌고 언제나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달콤한 말을 믿었고 그가 그려주는 핑크빛 사랑을 굳게 믿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경건한 예식이 끝나고 저와 준서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참석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죠. 웨딩홀 안은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저희를 보며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사람들의 마음에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준서의 고모, 이모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진한 화장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심술궂어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동생인 작은 이모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아기가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 세아씨 오셨네. 인사하러 다닌다면서 이쪽은 왜 이제야 와. 우리 같은 시골 촌 것들은 무시하는 게냐.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즐거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하객분들이 너무 많아서 순서대로 인사를 드리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저는 말을 마치고 이모님께 술을 따라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며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됐다. 그만둬. 어디서 굴러먹던 촌년이 돈 좀 생겼다고 비싼 드레스 걸치니 뭐라도 된 줄 아나 보지.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 결혼식 우리 집안 돈으로 치르는 거야.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분수를 좀 알아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사람을 무시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촌년, 건방지다,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모욕적인 단어들이 불과 몇 분 후면
제가 이모님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녀는 이렇게까지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제 결혼식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남편이 될 준서를 바라보며 그가 저를 보호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내 남자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이모, 좋은 날인데 진정하세요. 유진이도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이모, 저희 결혼 축하주 한 잔 받으세요. 준서는 이모에게 술잔을 건넸지만 그녀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너는 제 편만 들지 마라, 준서야. 저렇게 위아래도 모르고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계집은 나중에 내 머리 꼭대기에 기어오를 거다. 정신 똑바로 차려.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그 두 단어가 마치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가정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오늘은 올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요란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의 서막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이모님이 술에 조금 취해 실언을 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 이 일을 그냥 넘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와 준서는 다음 테이블로 이동했지만 마음속의 무거운 짐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의 의기양양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준서의 누나인 박준희 씨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준희 씨의 시선은 저를 훑어보더니 제가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에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드레스는 유명 디자이너에게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으로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 그 드레스를 마련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유진아, 이모님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시골 어르신들이라 생각이 좀 많으셔서 그래. 이해해줘. 준희 씨는 가식적으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에서는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올케랑 신우이 정식으로 한잔하자. 박씨 집안 식구가 된 걸 축하해.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그녀가 신우이라는 생각에 무례하게 굴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잔이 부딪히기 직전 준희 씨가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레드 와인 한 잔이 그대로 제 순백의 웨딩드레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아, 내가 너무 부주의했네. 준희 씨는 소리를 지르며 당황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뒤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하얀 드레스 위로 짙은 붉은색 액체가 번지며 추하고 끔찍한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웨딩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제 꿈의 웨딩드레스, 저의 자부심이 이렇게 무참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준희 씨가 비틀거리던 방식, 와인이 쏟아지던 각도, 모든 것이 너무나 연극 같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형님,
제가 따지려고 입을 여는 순간 근처 테이블에 있던 시어머니 오미숙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괜찮냐고 묻지도 드레스가 어떻게 됐는지 보지도 않고 그저 혀를 차며 아깝다는 듯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 드레스 엄청 비싼 거라며 어떻게 이렇게 부주의해서 와인을 쏟아? 정말 아깝네. 돈 쓸 줄만 알지. 아까운 줄은 모르는구나. 시어머니의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딸이 저지른 일인데 오히려 저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준서의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남편은 아직 자리도 못 잡고 고생하는데 쟤는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사입잖아. 쯧쯧, 남자한테 빌부터 살 생각만 하는 기생충 같은 여자야. 작은 이모는 이때다 싶어 말을 보탰습니다.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 내 돈이 곧 우리 집 돈이다. 뭘 쓰더라도 남편이랑 시댁 생각부터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철없이 돈을 막 써대. 다른 이모도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 돈, 제 드레스가 자기들 것인 양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 돈 씀씀이를 멋대로 판단하고 비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상황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돈 많은 먹잇감,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습니다. 사랑, 존중, 그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건 제 돈이에요. 제가 땀 흘려 번 돈이라고요. 제 결혼식에 제가 예쁜 드레스 한 벌 입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저는 그들 가족 한 명 한 명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쭈, 이제 와서 큰 소리네. 시어머니는 턱을 치켜들며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 곧 박씨 집안 사람이 될 몸이라는 거 잊었어? 내 돈은 이제 준서 돈이고 우리 집안 돈이야. 우리가 내 돈 씀씀이를 가르칠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말이다. 그 잔인한 와인 한 잔이 제 웨딩드레스를 더럽혔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그 가면 뒤에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무서울 정도로 잔인한 민낯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늑대 소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고 제 인내심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시댁 식구들의 비이성적이고 탐욕스러운 공격 앞에서 저는 반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틀렸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와 준서 씨는 사랑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결혼하는 거지 매매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돈은 제가 힘들게 번 돈이고 제 자신을 위해 쓸 권리가 있어요. 저는 박씨 집안에 단 한 푼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 사생활에 간섭할 권리가 없어요. 저는 어머니 등 뒤에 숨어 겁먹은 척 연기하고 있는 준희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형님,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일부러 제 드레스에 와인 쏟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투나서 제가 제 결혼식 날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저의 직설적인 말은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희 씨는 동시에 벌떡 일어나며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막말이야? 우리 준희를 모함하는 거냐? 시어머니는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억울해. 나는 분명히 실수였고 사과까지 했잖아. 어떻게 그렇게 속 좁게 사람을 몰아세울 수 있어? 준희 씨는 울먹이며 억울한 척했습니다. 그들 모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주위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극도로 험악해진 바로 그때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인사를 하다가 소란스러움을 듣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를 보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인 그가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결해주고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준서 씨, 잘 왔어요. 어머님이랑 형님 말씀 좀 들어봐요. 정말 너무하세요. 억울함과 기대감에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준서는 와인 얼룩이 묻은 제 드레스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엄마와 누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괜찮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누나의 흐느낌과 엄마의 성난 얼굴만 볼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그는 저를 책망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내 마누라 좀 봐라, 준서야. 누나가 실수로 와인 좀 쏟았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시누이한테 막말을 하고 시어머니한테까지 대들잖아. 네가 똑바로 가르쳐야지. 안 그러면 아주 기어오르겠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님이 일부러 그랬고 다들 저한테 심한 말을 했어요. 제가 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준서는 갑자기 소리치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닥쳐. 그는 저를 차갑고 낯선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우리 결혼식 날이야. 하객들이 다 쳐다보는데 나랑 우리 집안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돼? 어떻게 엄마랑 누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 수가 있어?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엄마와 누나의 말만 맹신하고 모든 잘못을 제게 돌렸습니다. 무례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저는 극심한 실망감에 맞서 싸우듯 대꾸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말대꾸야. 준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저와 기세등등한 엄마와 누나를 번갈아 보더니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제 얼굴 전체가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 제 인생을 맡기기로 했던 남자, 박준서가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제 뺨을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의 음악이 여전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마음의 고통이 수만 배는 더 컸습니다.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 한 번의 손찌검은 제 사랑뿐만 아니라 이 결혼식 자체를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저의 모든 환상을 끝장내 버렸습니다. 당장 엄마랑 누나한테 사과해. 준서의 목소리가 잔인하고 독단적으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더 이상 사랑은 없었고 오직 폭력적인 가부장주의와 경멸스러울 정도의 비겁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가족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쓰리고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서의 따귀는 마치 저를 긴 꿈에서 깨어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사랑, 행복, 따뜻한 가정에 대한 꿈, 모든 것이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제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비열한 폭력배이자 엄마와 누나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차가울 정도의 평정심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뺨에 남은 눈물을 닦아내고 준서와 그의 가족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의 떨림도 없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무게감에 소란스럽던 웨딩홀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꼬리를 밟힌 것처럼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미쳤구나. 감히 파혼을 해. 여기가 어디 시장판인 줄 알아.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게. 준서도 충격을 받은 듯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제발 소란 좀 피우지 마. 엄마랑 누나한테 사과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진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요. 박준서 씨, 당신은 방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때렸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 사과하라고 강요했고요.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 부부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너무 우습게 보셨네요. 말을 마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움직이기 쉽도록 힘껏 찢어버렸습니다. 고급 실크 원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더러운 거짓을 뒤로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거기서 어딜 가려고 시어머니가 저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웨딩홀 입구 쪽에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둬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눈앞의 광경을 쏘아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붉게 부어오른 뺨과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목이 메인 소리로 불렀습니다. 부모님을 보자 제가 애써 세웠던 강인함의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마치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은 아이처럼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제 얼굴에 손자국을 보신 아버지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매우 온화하고 점잖은 분이셨지만 오늘의 분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내 딸을 때렸어? 아버지는 나지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준서와 그의 가족은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럽고 뻔뻔한 시어머니는 여전히 버티려 애썼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오셨습니까? 오셔서 따님 좀 보세요.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막말을 하고 이제는 파혼까지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우리 준서가 아내를 좀 가르치려 했던 것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십니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준서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짝. 준서가 저를 때렸던 것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한 따기 2대가 그의 양뺨에 장렬했습니다. 준서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가족은 너무 놀라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가르쳐 아버지는 이를 갈며 바닥에 쓰러진 준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까짓 게 뭔데 내 딸을 가르치려 들어. 내 딸이 누군 줄은 알고 까부는 게냐. 너희 집안 전부를 합쳐도 내 딸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릴 자격 없어. 모든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나 하객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서의 가족이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생각했던 저희 아버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웨딩홀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버지에게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찍힌 채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준서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그의 가족에게 쏠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시어머니, 작은 이모, 준희 씨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내 아들을 때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준서를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야. 너희 집안 전체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내 딸을 우습게 본 게 너희 인생 최대의 실수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여 순식간에 준서의 가족이 서 있는 무대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버지의 비서이자 경호팀장인 최 실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최 실장님은 아버지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실장님의 입에서 나온 회장님이라는 두 글자에 특히 준서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보고 다시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을 보며 극도의 혼란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선 준서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저와 인연을 만났고 저희 집에 수도 없이 드나들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요? 준서가 더듬거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느 회사 회장님이십니까? 아버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네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던 그 작은 건설 회사 말이다. 우리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일 뿐이다. 아버지의 말은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준서의 가족은 입을 떡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기업 중 하나인 TP그룹, 그리고 그 거대 그룹의 회장 딸이 바로 그들이 평범한 장사꾼 집안 출신의 졸부라고 무시했던 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는 자기 집이 그냥 작은 가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회장 딸일 수가 있어.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그때 어머니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우리 딸이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준서군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본 것 같군요. 당신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실망시켰습니다. 진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준서 가족의 모든 더러운 계획과 계산은 제가 그저 돈 좀 있는 평범한 집안의 만만한 여자라는 가정하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 돈을 빼앗고 저를 복종하는 며느리로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순간 그들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잡으려던 작은 물고기는 사실 상어였던 것입니다. 준서는 경악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마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 못되게 군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기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친 것을 후회하는 것이겠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이 반전은 그와 그의 가족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가 끝난 후 아버지는 더 이상 이곳에서 단 1초도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최 실장님에게 눈짓하자 경호원들은 즉시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 저희 가족을 웨딩홀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뒤에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하객들의 경악에 찬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호텔 정문을 나서는 순간 호텔의 고위급 지배인이 허둥지둥 달려와 아버지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따님의 좋은 날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당신들 잘못이 아니오. 남은 파티 서비스는 모두 취소하시오. 그리고 계산서는 안에 있는 신랑 측 가족에게 청구하세요. 우리 가족은 이제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말을 마친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고 밖에 대기하고 있던 고급 세단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차에 오르자 저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쓰라리게 아파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희는 제 결혼 생활의 시작이 될 뻔했던 그곳을 떠났습니다. 차창 너머로 안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호텔 지배인은
두꺼운 계산서 뭉치를 들고 웨딩홀로 들어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준서의 가족에게로 직행했습니다. 손님, 오늘 파티의 전체 비용 계산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중간에 파티를 취소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용된 서비스 비용만 청구했습니다. 홀 대관료, 장식, 음향, 조명, 그리고 이미 준비된 하객 200명의 식사 비용까지 총 5억 8천만 원입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지배인이 또박또박 말한 5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계산서를 가리키며 목이 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5억, 지금 장난해요? 결혼식 한 번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준서와 준희 씨도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 결혼식이 호화롭다는 것은 알았지만 액수가 이렇게 엄청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준서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동의하며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주는 선물이자 우리 둘의 아름다운 추억을 위해서였죠. 그때 준서의 가족은 기뻐하며 제가 생각이 깊고 좋은 여자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벌 회장의 딸이 생각하는 성대함이 어떤 수준인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사모님, 모든 항목은 유진 아가씨께서 서명하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배인은 제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내밀며 끈기 있게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꽃 장식부터 파티 내내 연주한 오케스트라, 그리고 랍스터와 캐비어,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로 구성된 메뉴까지 모두 저희 호텔의 최고가 서비스들입니다. 시어머니는 계약서에 적힌 셀 수 없이 많은 영들을 보며 비틀거렸습니다. 5억 8천만 원. 평생 꿈에서도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을 팔아도 그 일부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아들이랑 유진이 결혼식이잖아. 제가 돈 낸다고 했단 말이야. 왜 우리한테 달라는 거야? 그녀는 끝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사모님, 유진 아가씨의 아버지인 회장님께서 더 이상 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사모님의 아들이고 사모님은 신랑의 어머니이시니 이 계산서를 지불하는 것은 신랑 측의 책임입니다. 지배인은 조금의 양보도 없는 목소리로 말한 뒤 호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해 준서의 가족을 둘러싸게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모욕하는데 동조했던 준서의 친척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금슬금 빠져나갈 궁리를 했습니다. 작은 이모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전화를 받는 척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며 하나둘씩 빠져나가 텅 빈 연회장에 남겨진 준서의 가족과 수억 원짜리 계산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가족에는 돈의 힘 앞에서 종이장처럼 얇았습니다. 준서의 가족은 계산서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소란을 피워 호텔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결국 지배인은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후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들은 저희 가족과 준서의 가족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모두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아버지는 동의하셨습니다. 경찰서는 화려했던 호텔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 몇 개, 그리고 천장에서 힘없이 돌아가는 선풍기가 전부인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우리 맞은편에는 잿빛 얼굴로 불안에 떠는 준서의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양측의 진술을 기록한 후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일단 진정하시고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호텔 계산서 문제 해결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식은 양가 공동의 행사였으므로 지불 책임도 양측이 나눠서 져야 합니다. 하지만 신부 측에서 파혼을 선언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이건 민사소송감입니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나눠서 져야 한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 결혼식은 저 애가 크게 하자고 졸라서 한 거고 모든 걸 자기가 다 골랐어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돈은 제 돈이니까 제가 다 내야 해요. 처음부터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께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첫째, 내 딸은 당신 아들에게 결혼식장에서 폭행과 모욕을 당했소. 딸아, 이 얼굴의 상처부터 수백 명의 하객이라는 증인까지 증거는 충분하오. 우리는 당신 아들을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둘째, 호텔 계산서에 관해서 말이오. 내 딸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고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충분히 있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준서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들이 내 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요. 이것은 교묘한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준서의 가족이 그 거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빚더미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이혼에 동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저와 저희 집안의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든 붙잡을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이 제 아버지께 맞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본 아버지의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선의를 보여드리기 위해 상처 치료에 드는 모든 의료비는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진통제 값 몇천 원이면 충분하겠지만요. 제 말은 조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딱이 두 대는 준서와 그의 가족이 제게 안겨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지만 법적으로 저희는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저희 가족의 해결 방식이 뻔뻔하게 발뺌하는 준서 가족보다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결국 한참 동안 손익을 따지던 준서와 시어머니는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측도 양측이 이혼 절차를 마칠 때까지 계산서 처리를 보류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대질 조사는 일단 저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본성을 알기에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저는 약간의 안도감과 함께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제 적들은 쉽게 포기할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에서 저희 가족이 차에 오르려 할 때 준서가 달려와 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결혼식장에서의 폭력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불쌍하고 후회하는 듯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준서는 애원하며 심지어 눈물까지 쥐어짜 내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연기의 달인이었습니다. 그저 몇 마디 공허한 사과로 그가 제게 준 모든 상처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약지에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조용히 뺐습니다. 이 반지 역시 제가 직접 산 것으로 한때는 제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갑고 생명 없는 물건일 뿐 저의 어리석음과 맹목적인 믿음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준서에게 던졌습니다. 반지는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모든 건 정말 끝났어요. 박준서 씨,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제가 지금 원하는 건 이혼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의 단호한 태도를 본 준서는 더 이상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표정을 바꿨습니다. 불쌍한 표정은 사라지고 뻔뻔한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뒤에서 다가와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친구,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우리 집안도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어. 그러니 우리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겠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돈 타령을 잊지 않는군요. 보상금이요.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저는 그들의 탐욕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준서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그녀가 손가락 2개를 펴보이며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20억. 그 금액은 결혼식 비용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저를 언제든 파낼 수 있는 무한한 금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 저희 가족이 조용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옆에서 계시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실소를 터뜨리셨습니다. 20억. 당신 아들이 뭐 금이라도 되는 줄 아시오? 당신 아들은 내 딸을 때리고 명예를 짓밟았소. 우리가 당신들을 고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아시오. 그런데 감히 보상금을 요구해. 그럼 법정 가서 따지시든가.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법정 가면 당신 딸이 내 아들 감정 갖고 장난치고 이용했다고 다 불어버릴 테니 그때 가서 누구 명예가 더 더러워지는지 봅시다. 그녀는 저희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지위에 있는 집안에게는 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이혼 소송은 그룹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 모자에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며 문득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갑자기 입을 열자 부모님과 준서, 가족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억이면 20억 드릴게요. 시어머니와 준서의 눈이 반짝 빛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일 오전 9시에 구청에서 만나서 이혼 서류부터 처리하죠. 당신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즉시 제가 20억을 바로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깔끔하게 주고받는 겁니다. 그들의 뻔뻔한 이혼 요구는 오히려 덫이 되었습니다. 저는 20억이라는 돈과 저를 붙잡으려는 음모 사이에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매우 일찍 일어났습니다. 온갖 생각에 뒤척이느라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정신은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오늘은 이 잘못된 결혼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하지만 세련된 오피스룩을 골라 입고 피곤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준서 앞에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그가 없어도 저는 아주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8시 45분, 저는 정확히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함께 가주길 원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고 제 손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안전을 위해 최 실장님과 경호원 2명을 따라 붙이셨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벽시계의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9시, 15분, 9시, 30분, 준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20억이라는 돈을 쉽게 포기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오래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희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온 가족이 저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계획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20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길, 제가 예감하기에 훨씬 더 많은 함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십시가 다 되어 오전 업무 시간이 끝났다는 공무원의 안내를 듣고 나서야 실망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백히 준서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구청문을 나서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던 최 실장님이 보였습니다. 아가씨,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최 실장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이 또 무슨 꿍꿍이일까요? 저희가 직접 집에 찾아가 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고 싶어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최 실장님은 조금 걱정스러워했지만 저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호원들에게 저를 잘 보호하라고 신신당부할 뿐이었습니다. 차는 금세 준서의 집 주소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은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예전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준서는 저를 1층 로비까지만 데려다 주고는 집이 지저분해서 보여주기 싫다는 이유로 서둘러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가 부끄러워서 그런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그 보금자리로 직접 들어가 그 교활한 사람들과 마주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평화롭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면 대결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차는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저는 최 실장님과 경호원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상황을 너무 험악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낡고 축축한 아파트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얼룩덜룩했고 어두운 계단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계단을 따라 4층으로 올라가 준서의 집인 400km를 찾았습니다. 낡은 철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초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의 나무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준희 씨였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옳게 왔네. 들어와.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가구와 잡동사니가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은 의자에 걸려 있고 과자 봉지는 바닥에 뒹굴고 씻지 않은 그릇은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집 전체에서 퀴퀴하고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곳이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던 그 남자가 사는 곳이란 말인가. 시어머니는 낡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테이블에 올린 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녀는 힐끗 쳐다볼 뿐 다시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무시와 경멸이 가득한 태도였습니다. 준서 씨는 어디 있죠? 왜 오늘 구청에 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해바라기 씨 껍질을 바닥에 퇴뱉으며 역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서둘러? 이혼은 천천히 해도 돼.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인데 어딜 도망가겠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가 오지 않은 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약속, 준희 씨가 끼어들며
비웃었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 순진하구나. 20억이 뭐 대단한 돈인 줄 알아? 내 집안 재산에 비하면 푼돈이잖아. 우리가 겨우 그런 푼돈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칠 만큼 멍청해 보였어.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은 것은 20억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안의 전 재산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무서웠습니다. 당신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준서가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랑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고 지저분한 실내복 차림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후회하는 눈빛이 아닌 승자의 눈빛으로 덫에 걸린 먹이를 바라보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왔어, 자기야?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날 찾아올 줄 알았어. 박준서, 이 비열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 인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비열해도 좋고 약속을 안 지켜도 좋아.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지.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날 원망하지 마. 내 집이 너무 부자인걸. 어떻게. 그리고 사랑 따위를 믿은 네가 바보인 거지.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는 걸 진작 알았어야지. 제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아보니 준희 씨가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저를 보며 잔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준서가 구청에 오지 않은 것은 저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성급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것이고 결국 직접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도마 위의 생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진짜 공포가 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공포는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인간성마저 상실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날 여기 가둬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아빠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저희 집안의 힘을 빌려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잔인하고 사악했습니다. 내 아빠? 내 아빠가 부자면 뭐 어쩔 건데. 넌 이미 내 아들 아내고 혼인신고도 다 마쳤어. 법적으로 넌 박씨 집안 사람이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내 아빠가 무슨 권리로 끼어들어. 그녀의 말은 일부 맞았습니다. 법적으로 저와 준서는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시댁에서 저를 붙잡아두는 것은 가정불화로 위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용하려는 법의 허점이었습니다. 준서가 제게 다가와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유진아, 아직도 콧대가 높구나. 하지만 괜찮아. 곧 고분고분해질 테니까. 봐. 이 집이 좀 지저분하긴 해도 이제부터 내 집이 될 거야. 넌 여기서 진짜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로 살게 될 거야. 미쳤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절대 이런 더러운 곳에서 살지 않을 거야. 당신 같은 인간의 아내가 되지도 않을 거고 넌 선택권이 없어. 준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넌 여기서 얌전히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게 될 거야. 나랑 화해했고 시댁에 들어와 살기로 했다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조금씩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인질로 저희 집안의 돈을 빼돌리는 도구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20억이라는 목돈이 아니라 저를 이용해
장기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교활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꿈깨, 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당신들 말은 절대 듣지 않을 거야. 죽는다고? 준희 씨가 끼어들며 비웃었습니다. 죽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우린 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네가 우리 말을 들을 때까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부잣집 딸내미라 곱게만 자라서 고생이 뭔지 모르겠지. 어디 한번 쓴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며칠 굶기고 씻지도 못하게 해봐.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고. 그들의 말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고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를 꺾기 위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저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보며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튼튼한 쇠창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갇혀버린 것입니다.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절망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최 실장님과 경호원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전화를 걸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를 집어삼키려는 세 마리의 악마와 저 혼자 맞서야 했습니다. 그들의 검은 음모는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저를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음모를 드러낸 후 준서의 가족은 더 이상 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희 씨는 소파로 돌아가 제가 없는 사람처럼 TV를 보고 해바라기 씨를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준서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욕망이 가득했고 역겨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유진아, 어쨌든 우린 이제 법적으로 부부잖아. 호텔에서의 첫날 밤을 망쳐서 정말 아쉬웠는데 여기서 못다한 걸 마저 하는 건 어때? 그의 말에 저는 극도의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고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당신 뭐 하려는 거야? 가까이 오지 마. 뭐 하냐고. 준서가 크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부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내가 진짜 남자가 뭔지 똑똑히 알려줄게. 오늘 밤이 지나면 넌 아주 순한 고양이처럼 내 말에 복종하게 될 거야. 그는 제 몸을 차지하면 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병적이고 사악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제 돈뿐만 아니라 제 인격까지 짓밟으려 했습니다. 말을 마친 준서는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쳐내고 핥히고 물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의 힘으로 야수처럼 변한 건장한 남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혹시 이웃집에서 들을까 싶어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TV 소리를 더 크게 키워 제 비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녀와 준희 씨는 그저 앉아서 눈앞의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범이었고 준서의 짐승 같은 행동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쉽게 저를 더러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제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제 두 손을 묶고 다른 손으로 제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극도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고 무력감 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의 불쾌한 채취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짐승, 날 놔, 놓으라고. 하지만 저의 욕설은 그를 더욱 흥분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역겨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가 저항할수록 더 재밌잖아. 소리 질러봐. 더 크게. 여기선 아무도 널 구해줄 수 없어.
가장 위험하고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쾅! 안쪽 침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남자의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부엌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준희 씨의 남편, 준서의 매형인 최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깡말랐으며 두 눈은 핏발이 선 채 분노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멈춰,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민준 씨가 소리치며 칼끝을 준서에게 겨눴습니다. 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준서 가족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위가 감히 이 순간에 저항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제 인생 가장 위험했던 순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 구출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개입으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제 위에 올라타 있던 준서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칼을 든 채 살기등등한 표정의 매형을 보자 그는 겁을 먹고 황급히 저를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준서가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래, 나 미쳤다.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외침에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미친놈처럼 산 지가 벌써 몇 년째야. 오늘 더는 못 참겠다.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야. 민준 씨는 소파에 얼어붙은 채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준희 씨에게 칼끝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 악독한 늙은이, 그리고 너, 내 인생을 망친 개 같은 마누라. 너희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나를 남자도 아닌 이 집의 개로 만들었지. 내가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이 너희 손에 망가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그제야 정신을 차린 준희 씨가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감히 엄마랑 동생한테 칼을 겨눠. 죽고 싶어?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 감옥에 쳐넣어버릴까? 신고해. 얼마든지 해. 민준 씨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감옥에 가도 좋아. 하지만 가기 전에 너희 온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다. 내가 경찰한테 다 말할 거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부 다.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와 준희 씨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마치 민준 씨가 그들의 엄청난 비밀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서 가족이 민준 씨의 광기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서둘러 옷을 고쳐 입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 제가 준희 씨를 향해 소리쳤지만 그녀는 열쇠 꾸러미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것을 본 민준 씨가 준서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저 여자, 문 열어줘. 준서는 민준 씨의 기세에 눌려 겁을 먹고 누나에게 눈짓했습니다. 준희 씨는 마지못해 떨리는 손으로 제게 열쇠 꾸러미를 던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열쇠를 주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열쇠 구멍에 겨우 열쇠를 꽂을 수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마치 제 생명을 구원하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욕설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매형, 저의 예기치 못한 영웅인 민준 씨는 제가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그 악마 같은 가족과 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뛰었습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빠져나와 최 실장님과 경호원들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차로 달려갔습니다. 저의 헝클어지고
겁에 질린 모습을 보고 그들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위에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를 구해야 해요. 자초지종을 알지는 못했지만 제 명령에 따라 최 실장님은 즉시 경호원들과 함께 아파트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탈출했지만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괜찮을까요? 최 실장님과 경호원들이 401호에 들이닥쳤을 때 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가구는 부서져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준서와 시어머니는 여전히 격렬하게 저항하는 민준 씨를 제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팔에는 칼에 베인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문 경호원들의 등장으로 싸움은 금세 끝났습니다. 그들은 쉽게 세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분노를 터뜨린 후 기진맥진한 듯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칼은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준서의 가족은 두려움과 분노에 차 있었지만 검은 양복의 거구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실장님은 민준 씨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 제 옆에 앉혔습니다. 우리는 준서 가족에게는 경고의 눈빛만을 남긴 채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온몸을 떨며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구한 영웅이라기보다 끔찍한 비극을 겪은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 한 병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민준 씨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극심한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젓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민준 씨는 원래 성실하고 유능한 건설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한 프로젝트에서 준희 씨를 만났고 그녀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신했다고 알렸습니다. 책임감 있는 남자였던 민준 씨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필두로 한 준희 씨의 가족은 준희 씨가 귀한 집 딸이라며 예단비 명목으로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은 아들과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담보로 잡고 사채까지 끌어다 겨우 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두 전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들의 차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고 두 분 모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민준 씨는 극심한 고통에 빠졌지만 그때는 그저 불행한 사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준희 씨는 뱃속의 아이가 그의 아이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함정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난 후 다른 사람에게 보내졌습니다. 민준 씨는 이혼을 원했지만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10억 원을 빌미로 그를 협박하고 사위로 남아 자신들의 노예로 살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번 돈을 모두 그들에게 바쳐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밥하고 빨래하는 등 하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저항할 때마다 그들은 그의 부모님 죽음을 들먹이며 바로 그 때문에 부모님이 끔찍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학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번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늘 준서가 저를 욕보이려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 이 악마 같은 가족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속에 억눌려왔던 분노의 불꽃이 타올라 저항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심스러워요. 민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준이네 가족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해요.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서 가족의 범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럽고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냉혈한 살인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형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법 앞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밝혀낼 거예요. 민준 씨의 비극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그들에게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민준 씨를 안전한 곳에 모셔 잠시 쉬게 한 후 저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아버지는 격노하셨습니다. 준서의 가족이 그렇게까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놈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해. 아버지는 책상을 내리치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서 가족의 범죄, 특히 민준 씨 부모님의 죽음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저를 붙잡는데 실패한 준서 가족은 또 다른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족속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TP그룹 본사 로비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준희 씨, 준서, 세 사람은 일부러 남루하고 비참해 보이는 옷차림으로 저희 아버지 회사에 나타나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TP그룹은 사기꾼 직원을 비호한다. 혼인빙자 사기, 재산 갈취범을 고발한다. 재벌에게 빌부터 남의 가정을 파탄낸 김유진을 타도하라. 같은 터무니없는 비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까지 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 며느리가 재벌 늙은이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내 아들을 속이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고요. 지금 저 안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준희 씨는 옆에서 통곡하며 호기심에 모여든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제 올케가 이 회사 늙은 회장이랑 눈이 맞았어요. 그 남자가 돈이 많으니까 남편을 버리고 돈을 따라간 거예요. 저희는 그저 공정한 해결을 원해서 왔을 뿐이에요. 회장님 나와서 직접 사과하고 제 동생을 대신 직원으로 채용해서 손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러 왔어요. 준서는 버림받은 비련의 남편 역할을 맡아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간간히 흐느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완벽했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건물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일을 크게 벌여 제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경영진에게 압력을 가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애타게 찾는 회장님이 바로 자신들이 방금 모욕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소식은 금세 아버지의 사무실로 보고되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사무실에서 보안 카메라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하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니 허수습만 나왔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해결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막으셨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실컷 연기하게도. 연극이 화려할수록 막이 내릴 때 더 재미있는 법이지.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된 것 같구나. 말을 마친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매고 고급스러운 양복 재킷을 걸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보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여기서 재미있는 쇼나 구경하고 있어. 아버지는 최 실장님과 몇몇 경호원들과 함께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향했습니다. 준서 가족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을 내릴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이 그토록 나와보라고 소리치던 바로 그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소란스럽던 로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버지께로 쏠렸습니다. 아버지는 위엄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고 최 실장님과 경호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모두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기에 한창이던 준서 가족은 회장님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행동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나 준희 씨와 준서와 함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압박해야 할 권력 있는 회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회장이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울먹였지만 약간의 거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소. 당신 회사에 김유진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여자가 내 아들을 속이고 결혼했다가 다른 놈이랑 바람나서 도망갔소. 당장 그 여자를 해고하시오. 준희 씨도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그 여자가 회사 명예에 먹칠을 했어요. 게다가 그 여자 때문에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제 동생은 충격으로 쓰러질 지경입니다.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제 동생을 이 회사에 채용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위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이상한 눈초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도 모른 채 터무니없는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말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살짝 번졌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김유진은 이 그룹의 직원이 맞소. 하지만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 부사장이지. 그리고 나는 절대로 내 딸을 해고할 생각이 없소. 아버지의 말은 마치 로비 한가운데에 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습니다. 내 딸. 그 두 글자의 준서 가족은 마치 감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이 잔인한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쳐다봤다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준서가 가장 먼저 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저희 집에서 아버지를 몇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 아버님.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더듬거렸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와 준희 씨도 자신들이 공정을 요구하며 소리치던 그 권력 있는 회장님이 자신들이 모욕하고 학대했던 며느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유진이 아버지라고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바로 당신들이 방금 사기꾼이라고 재벌을 따라갔다고 비난한 김유진의 아버지요. 그리고 당신들이 말한 그 재벌이 바로 나요.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어처구니 없는 희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의 무식함과 탐욕을 폭로한 셈이었습니다. 당혹감, 수치심, 두려움이 세모자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상대를 얕보고 저희 집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셈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정체를 드러낸 순간 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충격으로 굳어있던 준서는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통한 피해자 역할을 하던 그 남자는 누구보다 빠르게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준서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기어갔습니다. 전부 제가 어리석어서 엄마랑 누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도 유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앞으로 유진이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슬프게 하지 않을게요. 제발요, 장인어른. 그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화면으로 지켜보던 저는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버지에게 살갑게 장인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죄를 엄마와 누나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순진한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이 인간의 뻔뻔함과 연기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아들과 동생이 그러는 것을 본 시어머니와 준희 씨도 서둘러 그를 따라했습니다. 그들도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눈이 삐어서 아가씨가 그런 귀한 분인 줄 몰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저희는 무식한 시골 사람들이라 실수가 많았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회사 로비 한가운데서 펼쳐진 그들 가족의 눈물의 사죄 연극은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하고 오히려 경멸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위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비웃음 섞인 말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상에 얼굴색 바뀌는 것 좀 봐. 방금 전까지는 기세등등하더니 이제는 무릎 꿇고 비네. 염치도 없나 봐. 저런 인간들이 감히 회장님 댁며느리 사위가 되려고 했다니. 정말 분수도 모르네. 아버지는 눈앞의 광경을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동정이나 연민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준서의 손에서 발을 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너처럼 비열하고 폭력적인 사위, 그리고 당신들처럼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사돈을 둔 적이 없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 당신들의 진짜 모습은 이미 똑똑히 봤으니까. 말을 마친 아버지는 보안팀에게 눈짓했습니다. 뭐 하고 있나? 관련 없는 이 사람들 당장 건물 밖으로 끌어내. 앞으로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또다시 소란을 피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명령을 받은 보안 요원들은 즉시 다가가 인정사정 없이 새 모자를 일으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요. 장인어른, 제발 이러지 마세요. 준서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돈어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시어머니도 소리쳤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집에서 쫓겨나는 개처럼 무자비하게 끌려나갔습니다. 문 밖으로 쫓겨나기 직전 준서는 증오와 분노에 찬 눈으로 엘리베이터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제가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위협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연극은 준서 가족의 굴욕과 망신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본성을 알기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복수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굴욕적으로 쫓겨난 준서 가족은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앙심을 품고 대담해졌습니다. 읍소 작전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더 더럽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언론을 이용해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몇몇 가십성 신문과 소셜미디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TP그룹 외동딸, 가난한 남편 버리고 60대 재벌 회장과 불륜, 재벌가 딸의 초고속 결혼과 파경, 그 이면의 진실, 비련의 남편, 전처의 배신과 기만을 폭로하다. 기사 속에서 준서는 가난한 출신이지만 의지가 강하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비운의 남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반면 저는 방탕하고 경박하며 시댁을 무시하는 철없는 재벌딸로 그려졌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나이 많은 재벌,
바로 제 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고 조강지처를 가차없이 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아버지가 함께 식사하거나 출장 가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들을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일부러 애매한 각도에서 찍거나 편집하여 평범한 부녀 관계 이상으로 친밀해 보이도록 조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희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제가 자신들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저희 집안이 자신들을 어떻게 억압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이 꾸며낸 연극은 너무나 정교하고 상세했으며 대중의 호기심과 남을 심판하기 좋아하는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즉시 저에 대한 맹렬한 비난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뻔뻔한 불륜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여자라고 욕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남의 명예를 짓밟는 것을 즐겼습니다. TP그룹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 몇몇 사업 파트너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준서 가족은 집안 싸움을 성공적으로 언론 위기로 둔갑시켰습니다. 여론의 폭풍에 직면했지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인지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은 더 이상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걸 해명해야 해. 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언론 플레이를 원한다면 저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저는 저희 집안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시끄러운 기자회견 대신 저는 주요 언론사에 간결한 보도자료 하나만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근거 없는 비난을 부인하고 저와 TP그룹 회장의 관계는 친부녀 관계임을 밝히며 저와 그룹의 명예 및 신용에 해를 끼친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직접 유명 토크쇼에 출연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극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 저는 프로그램 MC를 통해 준서 가족에게도 생방송 토론에 함께 참여해달라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이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무지는 이것이 대중 앞에서 저를 계속해서 비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함정이라는 것은 몰랐을 겁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그들의 거짓된 가면이 무참히 벗겨질 그 무대 말입니다. 토크쇼는 생방송으로 진행되었고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저와 준서 가족 모두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쌍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비극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MC는 주 피해자인 준서에게 발언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꿈 같았던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비통한 목소리로 돌변하여 제가 결혼 후 어떻게 변심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연기하도록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평온한 표정에 방청객들은 의아해했고 심지어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MC가 제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박준서 씨와 그 가족이 한 모든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제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작진에게 비디오 하나를 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 날 호텔 보안 카메라에서 추출한 영상이었습니다. 준희 씨가 제 드레스에 고의로 와인을 쏟는 장면, 온 가족이 저를 모욕하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준서가 제 뺨을 후려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대형 스크린에 선명한 음질로 재생되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준서를 동정하던 방청객들은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족의 진짜 모습이 반박할 수 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준서 가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더듬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전체와 준서 및 그의 가족에게 사준 고가의 물품들을 모두 제가 결제했다는 신용카드 내역서, 준서가 제게 돈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사기꾼, 기생충은 바로 준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분위기가 극도로 험악해진 바로 그때 제 휴대폰과 준서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저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유진 씨 되십니까?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유진 씨와 박준서 씨가 혼인신고를 하셨던 날 저희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두 분의 혼인 기록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두 분의 혼인신고는 효력이 없으며 현재 두 분 모두 미혼 상태입니다.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같은 내용을 듣고 있던 준서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저를 억압하는 데 사용했던 혼인신고서는 알고 보니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습니다. 이혼 절차의 모든 번거로움, 저와 그를 묶고 있던 모든 법적 구속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도운 것입니다. 바로 그때 스튜디오 문으로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 준서 가족에게로 직행했습니다. 수사관입니다. 박준서, 박준희, 오미숙 씨. 여러분을 명예훼손, 불법 감금 및 수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 위장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등장은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연극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알고 보니 준서 가족이 언론을 상대로 쇼를 하는 동안 저와 아버지는 조용히 경찰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인맥과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는 수년 전 민준 씨 부모님의 사고 기록을 재조사했습니다. 사고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는 출소 후 거액의 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흔적을 추적한 끝에 경찰은 그를 찾아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운전사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고용하여 사고를 위장했으며 목적은 민준 씨 부모님을 살해하고 예단비 10억 원과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수년 후 자신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라는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고 의도치 않게 민준 씨의 저항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준서 가족은 수백만 시청자가 지켜보는 생방송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굴욕적이고 비참한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기, 폭행, 감금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범죄가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를 받은 시어머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공범이자 범죄은닉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된 준서와 준희 씨도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준서 가족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준 씨는 많이 울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울었고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위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억울함이 풀렸고 그 또한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제 인생에 큰 폭풍을 겪고 난 후 저는 제가 훨씬 더 성장하고 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꿈의 결혼식은 비극으로 변했지만
바로 그 비극 덕분에 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 두 명의 낯선 사람, 같은 악마 가족의 두 피해자는 우연히 만나 함께 폭풍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 서로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인생은 아직 길고 저는 비온 뒤의 땅이 굳는다고 믿습니다. 이 문이 닫혔으니 더 좋고 아름다운 다른 문이 분명 열릴 것입니다.